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약간 민망한 이야기인데, 제 곁에는 저를 너무 좋아해서 죽고 못 사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건 제 아내도 아니고, 제 딸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도 웃길 정도로 저를 참 많이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사람과의 추억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싫었던 그 사람과 이토록 가까워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저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아버지하고만 살았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제 친어머니는 가정의 소홀한 사람이었습니다. 소홀보다는 무책임에 가깝겠네요. 제가 10살에 두 분이 헤어지셨으니 웬만한 것들은 다 기억이 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한 번도 제대로 된 아침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시리얼이나 빵이나 사과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해준 것이 아닌 제가 직접 차려 먹는 것들이었습니다.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치원생일 때는 아침밥을 어머니가 곧잘 차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초등학생식이나 되었으면 아침밥 정도는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리얼에 우유를 부어서 먹거나 사과를 씻어서 베어 먹었습니다. 제가 아침을 먹을 때 어머니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어머니가 변한 것은 아마 직장 때문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머니는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생활 패턴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일에 재미를 붙이며 가정에게, 그리고 저에게는 소홀해졌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급격하게 많이 싸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애 밥은 잘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정직원도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왜 맨날 늦게 들어오냐, 주말에는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셨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요즘 시리얼이 잘 나온다, 과일도 몸에 좋다, 나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다, 좀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평일에 일하느라 힘든데 주말엔 좀 쉴 수도 있지 않냐 했고요. 어린 제 눈에도 어머니의 말들이 모두 핑계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라고 해도 하루에 6시간만 일하는 파트타임 알바 같은 일을 했던 어머니는 아침 10시에 출근을 하고서는 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퇴근 후 그 시간 동안 어머니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을 했는지, 친구를 만났는지, 누굴 만났는지, 뭘 했는지, 초등학생인 저에게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만나서 뭘 하든지 그냥 빨리 와서 저랑 집에서 같이 좀 있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깥 생활에 재미를 붙일 대로 붙인 어머니가 제 마음을 알아주었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가던 어머니는 결국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둘이 산다는 것은 어머니가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두 분이 싸우는 걸 보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가 집에 오지 않는 어머니 때문에 걱정하지도 않으니 저도 덩달아 한결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제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어머니의 손길이 부족하니 아버지가 바쁘신 와중에도 저를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하셨는데, 이혼을 하신 후부터는 더욱 저를 애틋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어머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아버지와 둘이 사는 삶이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와의 기억이 썩 좋지 않은 탓이었는지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에 약간의 반감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머니랑 데이트를 하러 간다고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어쩌다 친구 어머니라도 만나게 되면 너무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TV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만약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다면 어떨까 상상을 해보기도 했는데,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름 끼치던 일이 정말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0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여자친구가 없으셨습니다. 아니,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한테 여자친구가 생기셨다고 하거나 소개를 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혼을 하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스럽게 말을 빙빙 돌리며 누굴 만나러 간다고 하셨던 적도 없고 그런 티도 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17살 때 그런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보이는 겁니다. 고등학생쯤 되었으니 아버지에게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괜히 제가 개입을 했다가 만나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고, 아버지가 사귀는 분과 그리 깊은 사이가 아닐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스러운 행동이 보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머뭇거리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도훈아,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아빠가 여자친구가 생겼거든. 정말 좋은 사람이라 아빠는 그 사람이랑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데 물론 네가 싫다고 하면 재혼은 안 할게. 그래도 한 번만 만나봐 줄 수 있겠니? 입술끼리 찰싹 달라붙은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은 예상을 했지만 재혼을 하고 싶으실 정도로 깊은 마음이라니 그건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한번 만나보라니 생각만 해도 낯간지럽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저는 제 새어머니가 될 그 아주머니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레스토랑에 아버지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깔끔한 자켓을 꺼내 입으셨고 표정에서 긴장과 들뜬 마음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문득 아버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아버지도 이런 곳에 다니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에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게 문 쪽을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만 만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존재조차 몰랐던 웬 조그만한 남자애가 깡충깡충 뛰면서 가게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요? 아버지에게 제가 있듯이 그 아주머니에게도 자녀가 있을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불편한 어머니라는 존재와 함께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동생이라는 존재도 함께 생길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조그만 녀석은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유치원생이라고 했습니다.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저는 깨작깨작거리고 있는데 이 녀석은 자기 집에서 밥 먹는 것 마냥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 브로콜리 안 먹을래. 아저씨 드릴까요? 아저씨, 브로콜리 좋아해요? 그럼 버섯도 좋아해요? 콩도 먹어요? 형, 형은 콩 먹어? 나는 작은 콩 한번 먹어봤는데 형은 밥에 들어있는 큰 콩 먹어? 쉴 새 없이 제잘거리는 탓에 머리가 다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꼬맹이는 떠들기도 엄청 떠들고 어찌나 산만한지 포크도 한번 떨어뜨리고 방울토마토도 떨어뜨리고 파스타를 턱에 다 묻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토록 그 꼬맹이의 정체가 혼란스럽기만 한데 아버지와 아주머니는 그저 웃기만 하셨습니다. 아주 귀여워 죽겠다는 듯이 말이죠. 우리 도훈이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귀여웠는데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몰라요. 아버지 딴에는 과거의 그 시절이 아련하고 애틋해서 그러셨겠지만 저는 왠지 그 꼬맹이랑 비교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저렇게 칠칠 맞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 혼자 불편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저희는 각자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가는 내내 계속 그 꼬맹이 얘기만 하셨습니다. 귀엽지 않냐? 꼭 너 어릴 때를 보는 것 같더라. 말도 참 잘한다. 똑 부러지는 것이 너랑 똑같다. 아랫니가 하나 빠졌는데 그게 참 귀엽더라 등등. 그때는 정말 아버지 자식은 난데 왜 자꾸 남의 자식 얘기만 하는 건지
정말 서운했습니다. 단단히 삐진 저는 집 가는 내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아주머니는 분명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말투도 상냥하시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도 보이고 꼬맹이한테도 다정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꼬맹이는 절대 제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아버지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그 아주머니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러셨겠죠. 그리고 또 제가 딱 잘라서 싫다고 한 게 아니었으니까 가능성을 보고 계속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와 아주머니와 꼬맹이와 식사도 몇 번 하고 공원에도 놀러 가고 집에서도 놀고 했습니다. 항상 저만 어색하고 불편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는 만남이었죠. 그런 만남을 4달쯤 했을까요? 아버지가 오랜만에 고기를 먹자면서 집 근처 삼겹살집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그 집 삼겹살을 좋아해서 아버지가 종종 저를 데려가시는 곳이었죠. 아버지가 삼겹살을 먹으니 소주를 한 잔 드셔야겠다며 소주를 하나 시키셨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잘 못하셔요. 많이 드셔야 소주 반병 정도. 아버지가 소주 3잔을 드셨을 때 갑자기 제게 쌈을 싸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취했구나 생각했죠. 아버지는 엄청 큰 쌈을 제 입에 우겨 넣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도훈아, 싫으면 싫다고 해라. 예? 아빠 취하셨어요? 아니, 아빠가 취하긴 뭘 취해. 도훈아, 아줌마랑 지민이 만나는 거 싫으면 아빠가 이제 그만할 테니까 말해. 아빠 눈치 보지 말고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라. 네가 싫다고 하면 아빠 이제 아줌마 그만 만날게. 아빠가 아무리 아줌마를 좋아해도 아빠 인생의 첫 번째는 언제나 너야. 알겠지? 아버지가 이토록 마음을 쓰고 계신다니 죄송하면서도 내심 좋았습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신경 쓰고 계신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아주머니랑 꼬맹이랑 있을 때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저는 안중에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할 이유가 딱히 없었습니다. 몇 번 만나보니 아주머니는 참 좋으신 분 같았고 두 분이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번엔 제가 아버지에게 주먹만한 쌈을 싸드렸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 안 싫어요. 아버지 재혼하세요. 아버지께서는 뜻밖이라는 듯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으시다가 이내 방글방글 한바구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원래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소주 1병 반을 드시고 제게 기대어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가는 내내 아버지는 고맙다는 말만 계속하셨고 저는 뭐가 고맙냐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두 분은 별다른 결혼식은 없이 한 달 뒤에 살림을 합치게 되셨습니다. 저랑 아버지랑 살던 아파트에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네에 살던 아주머니가 이쪽에 직장을 구하시고 꼬맹이도 입학 예정이던 초등학교도 옮기게 되었죠. 형, 나 형이 다녔던 초등학교에 다닌대. 너무 신기하지? 너무 신난다. 학교 정말 기대돼. 그 또래 아이들답게 발랄하고 명랑했지만 유난히도 애정 표현을 잘하고 적극적인 그 꼬맹이에게 적응하기란 영 쉽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은 그 꼬맹이와 정반대로 아주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못하거든요. 꼬맹이는 친아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꼬맹이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 그러니까 돌잔치도 하기 전에 아주머니가 이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임신을 하셨을 때부터 이런저런 갈등이 많았는데 출산 후 꼬맹이 친아빠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타지에서 오셔서 연고 없이 남편분만 믿었다고 하셨는데 배신감이 상당했나 보더라고요. 재산 분할 같은 것도 없이 꼬맹이랑 몸만 나오셨답니다. 그때부터 힘들게 사시면서 꼬맹이도 키우고 자격증도 따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꼬맹이는 너무나도 잘 자란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와의 애착 형성도 잘 되어 있고요.
애교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와 둘이 있을 때는 주로 아버지만 말씀을 하시고 웃을 일도 딱히 없고 저는 공부하느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집안이 참 조용했습니다. 필요한 대화만 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아주머니와 꼬맹이와 같이 살게 된 이후부터는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건 주로 꼬맹이였고요. 꼬맹이가 노래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하면 아버지와 아주머니는 박수를 치고 깔깔깔 웃으셨습니다. 사진으로 그 꼬맹이의 모습을 남기기 바쁘셨고 단 한순간도 꼬맹이의 모습을 놓칠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같은 집에 있었지만 그 세 사람의 자리와 제 자리가 정해져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자리는 제 방의 책상 앞 의자, 그 세 사람의 자리는 그 외 모든 곳. 이 집에서 저는 소외된 기분이었습니다. 저 없이도 세 사람은 즐거워 보였고, 혹시 제가 없어야 더 즐겁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한 마음은 자연스레 화살이 되어 꼬맹이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꼬맹이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아버지를 빼앗아 간 것도 그 꼬맹이 같았고, 나를 집에서 소외시킨 것도 꼬맹이 같았습니다. 그렇게 꼬맹이를 미워하는 감정이 싹을 피웠습니다. 그 미움과 질투의 감정은 꼬맹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학교 생활이 처음인 꼬맹이에게 아버지와 아주머니는 관심을 많이 쏟으셨습니다. 학교는 어떠냐? 선생님은 어떠냐? 친구들은 어떠냐? 공부는 어렵지 않냐? 점심밥은 맛있냐? 운동화가 필요하겠다. 숙제를 도와주겠다. 학원에 다니고 싶지는 않냐 등등 모든 것이 꼬맹이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고등학생인 제가 대체 부모님의 관심이 뭐가 필요하겠냐마는 그래도 뭔가 서운하고 토라진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꼬맹이는 마냥 저를 좋아하고 제게 애정 표현을 하기 바빴습니다. 형, 내가 학교에서 봤는데 축구 잘하는 형들이 많더라. 형도 축구 잘했어? 나는 줄넘기 20개 안 쉬고 할 수 있는데 형도 할 수 있어? 나는 한 발 뛰고 해봤다. 형, 나 오늘 받아쓰기 시험 봤는데 이거 왜 틀린 거야? 나는 받아쓰기가 정말 어려워. 옆에서 조잘조잘 떠드는 꼬맹이의 모습이 전혀 귀엽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조그만한 녀석이 나를 약올리는 것 아닐까 하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옆에 와서 살살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영악한 아이인 건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무뚝뚝한 성격인데도 더욱 꼬맹이한테는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무뚝뚝하게 대하지 말라고 해도 좋은 마음이 안 생기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미 아버지 아주머니 꼬맹이에게 단단히 삐쳐 있었으니까요. 뭐, 너 저리 가서 놀아. 나 공부할 거야. 그럼 꼬맹이는 입술을 삐쭉 내밀고 제 방에서 나갔습니다. 가끔은 속상했는지 아주머니에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아주머니는 형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해서 바쁘다고 꼬맹이를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까마귀 고기를 먹은 건지 꼬맹이는 유난히도 제게 달라붙었습니다. 공부하다가 잠깐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하면 쪼르르 와서 조잘대기 바빴죠. 그럴수록 저는 더욱 매몰차게 꼬맹이를 밀어냈습니다. 아버지와 아주머니에 대한 서운함과 꼬맹이에 대한 질투심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운한 마음 때문에 방에만 틀어박혀서 공부만 했던 덕분인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고 제가 목표로 세운 대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야 했죠.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소외된 기분을 안 느껴도 되겠다는 마음에 시원했고 제가 없는 집에서 세 사람이 더욱 돈독해지겠다 싶어서 서운했습니다. 어떻게 성인이 되어서까지 삐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다시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네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 수업이 없어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훈아, 지금 큰일 났다. 지민이가 없어졌어.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옆에서는 아주머니가 우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버지께 자초지종을 여쭤봤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거시기 바로 전날, 꼬맹이의 소풍날이었답니다. 아주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열심히 김밥을 만드셨대요. 아주머니가 다른 요리들도 잘하시지만 김밥을 정말 잘 만드시거든요. 모양도 단정하니 참 예쁘고 맛도 좋고요. 꼬맹이는 소풍 가기 일주일 전부터 한참 들떠 있었답니다. 그리고 소풍 당일, 평소에는 맨날 아주머니가 깨워야 겨우 일어나던 꼬맹이가 스스로 일어났대요. 그만큼 소풍을 기대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얼른 가게 도시락을 달라고 재촉하던 꼬맹이는 아주머니가 도시락통을 건네자마자 총알같이 밖으로 튀어나갔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집안일을 하시다가 오후에 치과 진료가 예약되어 있으셔서 병원에 가셨대요. 그런데 예약을 했는데도 대기 손님이 많았고 한참을 기다리고서야 진료를 보고 댁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었대요. 시간을 보니 꼬맹이가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있을 시간이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관에서부터 널브러져 있는 꼬맹이의 가방이 보였대요. 학원에 갔구나 생각을 하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주머니가 분명 정리해두었던 김밥 재료가 다시 식탁 위로 올라와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답니다. 설마 도둑이 든 건 아닐까? 아주 잠시 생각했지만 어떤 정신 나간 도둑이 김밥을 만들고 갔나 싶으셨대요. 꼬맹이가 김밥이 또 먹고 싶어서 만들어 먹고 학원에 갔나 보다 하고 어질러진 식탁을 정리하고 있는데 집 전화기가 울렸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곳은 바로 꼬맹이의 학원이었대요. 안녕하세요, 지민이 어머니. 오늘 지민이가 학원에 안 나와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연락드렸어요. 아주머니는 선생님의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셨다고 했습니다. 얼른 전화를 끊고 꼬맹이의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소풍 다녀와서 꼬맹이가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는 것을 봤다고 하셨답니다. 아주머니는 평소 꼬맹이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의 집에 모두 전화를 걸어보았답니다. 하나같이 다 꼬맹이가 집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널브러진 가방과 어질러진 주방이 그 증거였으니까요. 아주머니는 곧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고 학교, 학원 근처, 놀이터, 골목길 등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셨다고 했습니다. 곧장 경찰에도 알리고요. 경찰관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 10살짜리 남자애가 학원 땡땡이 치고 좀 놀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런데 그 꼬맹이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건 꼬맹이를 좋아하지 않는 저도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경찰들도 밤 10시가 넘어가고 11시가 넘어가고 자정을 넘기니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찾아 나섰다더라고요. 하지만 꼬맹이는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가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까지 연락을 하신 거였습니다. 타지에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한들 꼬맹이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평소 꼬맹이라면 눈 감고 귀 닫고 안 보고 안 들으려고 노력했던 저였지만 꼬맹이가 사라졌다니 이건 얘기가 달랐습니다.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도 자기 의붓 동생이 사라졌는데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했죠. 전화를 끊고 바로 수업이 있어서 일단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업 내내 집중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귓등으로도 들어오지 않고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집에 가봐야겠다고 결심을 내렸습니다. 얼른 빠져나가려고 가방을 챙기던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앞문이 열렸고 학과장 교수님께서 들어오시더니 교수님과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는 학과장 교수님께서 강의실을 두리번거리며 말하셨습니다. 박도원 학생, 어디에 있지?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엉덩이를 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에 있네. 학과장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앞문에도 두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바로 경찰관과 제 의붓동생인 꼬맹이였습니다. 형! 얘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왜 강의실 한복판에서 이 꼬맹이가 다리에 매달린 채 서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빠져나와서 경찰관분과 꼬맹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꼬맹이는 전날 소풍에서 다녀온 뒤 집에 간 것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아주머니의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더래요. 냉장고를 뒤져서 아주머니가 쟁반에 모아둔 김밥 재료들을 다 꺼냈답니다. 밥솥에서 밥도 꺼내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김밥을 쌌대요. 꼬맹이는 6살 때인가 유치원에서 꼬마 김밥을 만들어 본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싼 김밥이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그런데도 재밌기도 하고 맛은 그런대로 괜찮아서 여러 개를 만들어 먹었답니다. 간식 겸 이른 저녁 식사 겸 해서 입안 가득 김밥을 먹고 있자니 제 생각이 났대요. 저도 아주머니 김밥을 참 좋아했거든요. 꼬맹이가 이 김밥을 저한테 가져다 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은박지에 김밥을 돌돌 싸서 학원 가방에 쏙 넣어서 나왔답니다. 제 고향이랑 제가 다니는 대학교랑 완전 지역이 달라요. 고속버스를 타야 할 정도로요. 그런데 동생은 금방 다녀올 수 있을 줄 알고 겁도 없이 길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묻고 물어서 터미널을 찾았다더라고요. 터미널 안에서도 어떻게 혼자 티켓까지 끊고 버스를 탔답니다. 이 어린애가 혼자 터미널을 갈 수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게다가 제 고향의 터미널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것에 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충분치 않고 그땐 체계적이지도 않아서 동생이 혼자 버스를 탈 수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버스를 탄 동생은 제가 다니는 대학교가 있는 지역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당최 제 학교가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시간도 많이 늦었고요. 신난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던 동생은 어색한 도시 속 그나마 모양새가 익숙한 놀이터로 숨어들었고 기다란 미끄럼틀 속에 들어가서 몸을 움크리고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었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녀석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10살짜리 애가 놀이터에서 혼자 잠을 잘 수 있냐는 겁니다. 겁이 많아서 그런 건지, 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진짜 알 수가 없네요. 바깥이 너무 환하고 새들이 짹짹 날아다녀서 깜짝 놀라서 꼬맹이는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지금 꿈을 꾸나 싶었대요. 놀이터에서 나와 다시 길을 걷던 꼬맹이는 경찰서를 발견했고, 이대로 돌아다니다가는 제 학교를 절대 못 찾을 것 같아서 얼른 경찰서로 들어갔답니다. 가서 경찰관분들에게 형을 만나러 왔는데 학교를 못 찾겠다 말했고, 경찰관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제가 있는 학교까지 동생을 데리고 와주신 거였습니다. 얘기를 마친 동생은 눈가에 눈물을 닦으면서 제게 은박지에 감싸진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김밥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물을 잔뜩 묻힌 건지 찐득한 밥은 김 안에 가득했고 햄이 2개, 단무지가 2개, 시금치 조금이 들어있는 요상한 김밥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말려있지 않아서 옆구리가 다 터져 있었고요. 게다가 더운 날씨에 오랫동안 밖에서 김밥을 들고 다녀서 그런지 시금치 때문에 그런지 김밥이 다 상해 있었습니다. 형도 엄마 김밥 좋아하니까. 험난했던 여정에 잔뜩 겁을 먹은 꼬맹이가 우물쭈물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티를 냈으니 이 꼬맹이도 제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분명 알 텐데, 알면서도 저를 위해서 손수 김밥을 싸서 제가 있는 곳까지 올 생각을 하다니. 왜 이렇게까지 나를 좋아하나 궁금하면서도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꼬맹이한테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서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이 멍청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꼬맹이가 싸온 김밥을 그 자리에서 우걱우걱 먹었습니다. 다 쉬어서 맛도 없고 혹시 먹고서 배탈이 날지도 몰랐지만 그냥 먹었습니다. 그게 저를 위해 여기까지 온 꼬맹이에게 할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이 통했는지 꼬맹이는 김밥을 다 먹어버리는 저를 보면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김밥을 다 먹은 다음에는 형, 최고야! 라는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민망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더 이상 이 꼬맹이에 대한 미움과 질투는 없었습니다. 저는 꼬맹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속버스에 타기 전 편의점에 들러서 과자를 한가득 샀습니다. 꼬맹이는 집에 가는 내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먹었습니다. 버스를 내리니 아버지와 아주머니가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꼬맹이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아주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지민아! 아주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꼬맹이를 안아주셨습니다.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다. 다친 곳은 없냐? 밥은 먹었냐? 등등 꼬맹이가 숨도 못 쉬게 꽉 안아주시고는 걱정 가득한 말들을 내뱉으셨습니다. 멀뚱멀뚱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쪽으로 오시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고맙다, 도훈아. 정말 고마워. 예? 제가 딱히 한 건 없는데요, 아주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 듬직한 큰아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저 사실 그동안 계속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라는 호칭을 썼거든요. 꼬맹이는 저희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말도 잘 안 나오고 낯간지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와 아버지, 그 누구도 저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부르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셨죠. 저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셨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별로 상관없어서 신경 안 쓰시나 보다 생각하고 계속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부름에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밥 먹을 때에도 제가 형이라는 이유로 항상 꼬맹이보다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중에 꼬맹이가 와서 말을 걸거나 하면 아주머니께서 형 공부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제게 대놓고 우리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와서 저를 이제 진짜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신 건지 아니면 그동안 제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런 표현을 삼갔던 건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께서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심을 다해서 저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꽉 안아주시는 아주머니를 저도 따라 안아드렸습니다. 든든하다고 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그날부터 저는 마음을 달리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꼬맹이에 대한 마음도, 아주머니, 아니 새어머니에 대한 마음도요. 어쩌면 저는 아버지에게 재혼을 하시라고 말한 그날 진정으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속 좁게 행동을 하고 10살이나 어린 아이를 질투했던 거겠죠.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저보다 10살 어린 이 동생과 새어머니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삶의 일부분인 가족으로서 드디어 인정하고 완전히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고 나니 그 다음은 아주 쉬웠습니다. 새어머니와 동생이 둘 다 이런 날만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살갑게 대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친해지는 데에는 동생이 참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몇 년이나 같이 살아놓고서 뒤늦게 친해지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영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나서서 같이 외식하자고도 하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자고 하면서 어머니와 제가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느라 고향에는 주말에만 갔는데 갈 때마다 어머니는 진수성찬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기를 푸짐하게 준비해 주시고는 제가 배불리 먹는 모습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귀여운 제 동생은 제가 갈 때마다 저와 할 새로운 게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동생이 레고 조립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드게임, 카드게임 같은 게임들도 좋아해서 주말마다 동생과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춘기가 스물스물 찾아온 또래들과 다르게 동생은 너무나도 착하고 밝게 자라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군대에 가면서 잘 못 만나는 사이에 사춘기가 온 건지 부모님에게 조금 틱틱거리긴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행동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착하고 밝은 동생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열고 난 다음부터 안 그래도 저를 좋아했던 동생의 애정 표현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동생이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제가 있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달라고 부모님을 그렇게 졸라댔습니다. 나 서울에서 형이랑 같이 살면서 고등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네? 제발요. 마냥 애기 같은 동생이 공부를 꽤나 잘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보내볼 법도 했었죠. 똑똑한 동생이 그냥은 부모님이 안 보내주실 걸 아니까 혼자 고등학교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고등학교별 수준과 중요하게 교육하는 부분이나 학부모들 평이나 어떤 대학교에 많이 가는지까지요.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저랑 붙어 있겠다고 하니 부모님도 더는 말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동생 뜻대로 되었죠. 저는 그때 막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였는데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조금 넉넉한 정도였는데 이제는 건장해진 동생이 들어오니 집이 꽉 찼죠. 처음엔 주말마다 보는데 뭐하러 서울까지 따라왔냐고 투덜거렸지만 곧 동생과의 생활이 적응되었습니다. 주말 아침엔 옥신각신하면서 설거지를 미루는 것도 재밌었고 심심할 때마다 게임을 하는 것도 재밌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동생을 보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동생이 대학교에 가던 해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살던 오피스텔은 정리를 하고 동생은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회사도 이직을 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도 제가 대학생 때부터 가고 싶었던 좋은 곳이었는데 좀 더 괜찮은 조건으로 이직 제안이 와서 옮기게 되었죠. 좋은 일이 연달아 오는 건지 곧 저희 부부에게 사랑스러운 천사가 하나도 아닌 둘이나 찾아왔고 졸지에 저는 아이 둘 아빠, 제 동생은 조카 둘을 둔 삼촌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청 놀랐었거든요. 대체 어떤 분이냐? 그럼 형하고 계속 못 사는 거냐 하면서요. 티는 안 냈지만 저랑 더 이상 같이 못 산다는 것에 서운했던 것 같더라고요. 혹시 조카들이 태어나고 자기와 잘 못 놀아준다고 서운해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게 웬걸? 동생이 조카들을 끔찍하게도 예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저희 집에 놀러와서 조카들하고 놀다 갑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기들이 있을 수 있냐면서 자기는 복받은 삼촌이라고 정말 좋아합니다. 돈도 없는 대학생이 조카들 장난감이며 인형이며 엄청 사주고 쬐깐한 양말 같은 것도 사다 나르더라고요. 진짜 못 말리는 삼촌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진짜 못 말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직한 이 회사에 벌써 몇 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상반기 면접이 있었어요.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겠지만 저희 회사는 면접 진행할 때 회사 직원들이 진행요원으로 투입되거든요. 보통은 사원이나 대리급 사람들이 진행요원을 하죠. 그런데 제가 과장단 지 2년 차거든요. 면접 진행요원으로 투입되지 않는 직급이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번에 출장 나간 직원들이 많기도 하고 저희 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부장님 지시로 제가 진행요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회사 이미지와 관련된 일이니 최대한 깔끔하게 차려입고 면접 보러 온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저는 면접장 바로 앞에서 5, 6명 정도의 인원을 최종 대기시키는 업무를 맡았죠. 최종 대기하던 인원이 면접장으로 들어가면 또 다음 5, 6명이 복도 끝 대기실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사람들 중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뚫어져라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면접 참가자 명찰을 가슴에 붙인 그 사람은 제 동생이 맞았던 겁니다. 깜짝 놀라서 순간 저도 모르게 동생의 이름을 부를 뻔했지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의심할까봐 아는 체하고 싶은 것을 꼭 참았습니다. 동생도 저를 보고 씩 웃더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대기 의자에 앉더라고요. 그날 면접이 모두 끝난 뒤 저는 바로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뭐야? 오늘 면접 본다는 곳이 우리 회사였어? 응, 나도 형 따라서 형 회사 들어가려고. 그럼 미리 말 좀 해주지. 형 오늘 면접 진행 요원 하는 거 너 알고 있었잖아. 서프라이즈. 예나 지금이나 유쾌한 모습은 여전하다 생각이 들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면접에 붙었는지가 궁금하시죠? 당연히 붙었습니다. 그날 어찌나 면접을 잘 봤는지 회사 출근하기도 전부터 윗선에서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더라고요. 모른 척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속으로 참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출근한 회사에서 저랑 사이좋게 잘 다니는 중이고 일 잘하는 형제라고 소문이 나기도 했죠.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동생을 처음 만났을 때, 같이 살게 되었을 때를 오랜만에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참 어리석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 좀 더 빨리 동생과 어머니와 친해지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동생이랑 어머니에게 하면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더욱 돈독하게 지낼 수 있는 거라고요. 마음을 열기에 오래 걸린 만큼 더 깊은 사이가 된 거라고요. 그럼 제가 동생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싫어했는데도 왜 나를 졸졸 쫓아다니고 귀찮게 했냐고 말이죠. 그럼 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형이랑 친해질 줄 알았어. 제 동생 진짜 엉뚱하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엉뚱한 제 동생이지만 저희는 그 어떤 형제보다도 돈독하고 깊은 우애를 나눌 것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다 쉬어버린 김밥을 싸들고 저를 찾아왔던 동생의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